이 신탁이라는 게 뭐예요? 신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고 맡긴다는 거거든요. 네. 예. 일종의 신탁은 지금 생각처럼 뭐 하나의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부터는 그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가상의 재단이다. 재단. 뭐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재산 관리 법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법인에 가상의 재단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이나 부동산을 옮겨놓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재산의 형태가 뭐가 됐던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이런 것도 신탁해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네. 그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7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비트코인은 안 들어가 아직은 대상이 안 되지만 네. 아마 법 개정이 돼서 포괄주의 형태로 네, 네. 바뀌면 다양한 재산이 좀 들어갈 걸로 지금 생각이 이렇게 딱 듭니다. 나열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7가지가. 예, 열거돼 있습니다. 7가지가 뭔가요? 이제 금전, 네. 부동산, 네. 뭐 증권, 뭐 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IP 재산, 네. 뭐 그다음에 동산들 이런 것들도 네네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금전 채권 이런 것들을 해서 한 7가지 돼 있습니다. 뭐 자동차 이런 거는 되겠네요. 자동차도 되죠. 네. 네, 뭐 아파트. 그림, 서화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부동산 얘기부터 한번 네네. 얘기를 해볼게요. 예, 부동산은 이제 보유세나 이런 네. 것들이 세금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를 최근에 예. 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자녀가 너무 어리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낭비벽이 좀 심하다던가 네네. 이런 문제로 증여를 주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자녀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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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에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이 증여와 신탁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네. 예. 이제 증여하는 목적은 그 세금 부담을 좀 줄이고 네. 미리 이제 절세를 통해서 자녀에게 승계를 하자. 이게 이제 증여의 목적인데 네. 이제 너무 어린 자녀나 또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한테 재산을 넘겨주면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 계약을 해주면서 이 조건을 신탁 계약을 하라. 이런 조건을 거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증여 계약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아파트를 네네. 한 채 넘겨주면 넘겨줌과 동시에 이 아들인 자녀는 이 친구는 네. 이제 금융기관하고 신탁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긴 했지만 동시에 네. 본인 소유권을 다시 수탁자인 금융기관에 이제 이전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거나 네.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좀 같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죠. 그럼 일단 증여를 할 때 이런 조건부로 증여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명의를 신탁사로 바꿔놓고 네. 그럼 마음대로 대출 뽑고 이런 못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네네. 뭐 대출도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무래도 온전한 뭐 재산 관리 능력이 있을 때까지 부모님이 좀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못 팔고 케어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이 신탁 방법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신탁 계약이 결국에 은행과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가 요구를 하면 이게 신탁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원래 신탁의 본질은 이제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내 재산을 내가 맡기면서 성년 자녀가 나중에 내 재산을 다시 신탁을 깨고 다시 되돌려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약에 신탁을 깨려고 수탁자에게 요청을 할 때에는 수탁자는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특약상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겠다 이렇게 올 때에도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주면 대출을 해드리겠다. 이런 이제 특약 조건을 걸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증여는 했으나 부모의 컨트롤 밑에는 있는. 그렇죠. 예. 이 다양하게 이제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건물 맡겼어요. 신탁을 맡기고 그렇게 이분이 치매가 걸렸어. 그러면 뭐 임차인도 세팅을 해요? 그렇죠. 아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 계신다. 네. 그러면은 내가 임차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못 하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캐나다나 뭐 미국 가서 이렇게 고객들 보면 네. 거기서 이 임차 이 연체 관리 하시는 분들 보셔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신탁으로 맡겨놓고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임차인들과 매월 임료를 받고 네. 문제가 생기면 네. 뭐 독촉도 하고 혹여 아니, 장기 임차가 되면 그럼 그거를 교체도 하고 그걸 하면은 어떤 이득이 있어요? 예, 이제 신탁사 입장에선. 수탁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이제 관리 보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네. 관리 보수가 아직은 이제 이렇게 좀 정당한 뭐 적정한 보수는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강남 네.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수익률 엄청 낮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상.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수를 받는다 그래도 퍼센티지가 낮죠. 낮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한 10여 년 전부터 하는 이유는 네.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하면 자산 관리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 드렸을 때 네. 고객과 현재 자산관리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또 상속을 해드리면 네. 대를 이어서 고객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 특징 때문에 신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신탁. 네. 이 신탁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돈이든 자산이든 뭐 그렇죠. 맡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맡기는 이유가 네. 그런 컨트롤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절세 목적, 특히 네. 요즘에 이제 증여 관련해서 이제 절세 목적이 있다 보니까 네네. 신탁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탁이라는 것은 원래 네. 뭐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이제 제도인데 성년 남자가 네. 전쟁에 나갈 때 그때 십자군 전쟁처럼 전쟁에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을 만한 친구한테 맡기고 네. 내가 살아다오면 다시 재산을 되돌려 받고 내가 사망하면 어린 우리 아들이 성년자가 되면 재산을 주어라. 뭐 이런 제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재산을 온전하게 관리하다가 나중에 상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신탁입니다. 여기다 맡기면 네. 내가 갖고 있다가 상속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제 본인 명의로 이제 유언장을 써서 네. 나중에 이제 상속하는 방법도 이제 상속 절차에 이제 신탁과 비교가 되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유언장을 써서 상속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유언장을 써서 저보고 상속 집행인을 지정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유언장을 들고 금융기관에 가서 이대로 집행을 해달라. 네. 아버님이 1억을 주기로 했다라고 요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유언장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마지막에 작성된 게 네. 법적 효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증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뭐 공증을 해놨다. 네. 그럼 그 사이에 또 아버님이 다른 뭐 자필 유언장을 써놓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리스크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오히려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동의서를 다시 받아와라. 그렇습니다. 이 유언장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다른 뭐 아들에게만 준다든지 한 자녀에게 주기로 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를 안 해줄 수 있죠. 네, 안 해줄 가능성도 있고. 싸움 나겠죠. 그렇죠. 네. 금전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툼이 생기는 거고 그런 문제를 이제 신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우리하고 제도가 이제 거의 비슷한데 유언장으로 했더니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탁으로 사후 수익자를 딱 정해 놓으면 그 사후 수익자가 사망 관련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그런 편리성 때문에 신탁 제도가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 이 명의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등기 띄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나요?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로 나오나요? 하나은행으로 나옵니다. 하나은행. 그러니까 그 주인이 등기상에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거죠. 수탁자에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딱 나오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아니라 대신에 수탁자로 표시가 됩니다.
명의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의만. 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하나금융투자로 이관해가지고 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 하나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네. 그 이제 결제원에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체를 하고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네네. 이체를 하면 바로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이전이 되는 그런 절차가 와, 되는 이거 거죠. 장기 투자하는 용으로 쓸 수 있겠다. 자녀한테. 그렇죠. 예. 그냥 계좌가 은행 계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계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리 보관하는 그런 예탁원의 계좌가 별도로 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요? 트레이딩 자체가 되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이건 내가 사서 좋은 네. 주식을 묶어 놓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용도로. 그 트레이딩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생각을 해도 그냥 예. 보관함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일단 이름이 안 나오고 그렇죠. 자기 명의로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것은 내가 이제 관리하지만 네. 내 재산이지만 그 신탁 계약을 통해서 수탁자인 금융기관에 이러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달라 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히 요즘에 뭐 임차인들하고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언론에도 나고 네. 좀 그런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임차인하고 관계를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대면해서 네. 협의도 하고 그런 것도 해요.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월세 잘 들어오는지 이런 거 보는 그것도 거? 관리해서 안 나오면 네. 이제 저기 돈을 내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도 하고 통지서도 보내고. 와, 이거 대박이다. 예.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집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아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완전히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흔한가요? 아직은 이제 보편화돼 있지 않고요. 그죠.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이 아무래도 먼저 이렇게 이제 PB 제도가 좀 잘 돼 있고 네네. 또 예전에 이제 전신이 서울신탁은행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신탁 제도에 대한 노하우가 네. 조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유언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나 네. 아니면 생전에는 관리나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탁월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비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신탁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재산이 네. 있어야 맡기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재산을 맡길 때는 맡기는 재산 규모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계약 구조 할 때 이제 신탁 보수로 받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정해지면 네. 그 관리 방법에 따라서 연단위 보수를 또 받습니다. 그 보수가 한 몇 프로? 한 30%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한 10%? 뭐 0.5에서 한 1%. 0.5에서 예, 처음에 계약을 1%? 할 때. 예, 그리고 이제 또 금액이 요즘에는 재산 규모가 20억, 30억이 아니라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그런 분들도 많죠. 주식 신탁을 할 때는 그렇죠. 그럴 때는 0.5가 아니라 또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더 조금, 떨어져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누진적으로 규모가 커지니까 단계별로 해서 비율은 좀 적어지죠. 유언장의 역할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신탁을 맡겼어요. 네. 그럼 연세가 드신 분이 맡겼다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뭐 그러면 안 좋겠지만 치매가 걸리거나 네. 아니면 뭐 어떤 사고를 당해서 거동이 어려워진다거나 그렇죠. 기억을 못 하신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오히려 계약 사실이 잊어버렸을 때. 그렇죠. 오히려 이제 신탁 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넘겨주는 것보다도 신탁의 활용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몸이 안 좋다. 네. 근데 이제 뭐 혹시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는 경우에는 이제 신탁 계약을 해서 재산을 이전해 놓고 내가 혹시 은행에 못 오더라도 그런 치매로 인해서 관리를 못 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관리해 줄 뭐 지급 대리인, 지급 청구 대리인을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뭐 이제 딸이나 뭐 옆에 있는 지인이겠죠. 그럼 내가 은행에 못 오더라도 그 사람이 은행에 와서 생활비도 지급해 주고 혹은 병원비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병원비도 지급해서 병원에 납부해 주고 뭐 이런 이제 간병 요양 뭐 등등의 네네. 여러 가지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떤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돈은 계속 일할 수 있게. 그렇죠. 한다는 거죠. 단순히 상속뿐만 아니라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해 놓을 수 있는 게 신탁 방법이죠. 근데 이제 또 지급청구 대리인을 지정을 해 놓으면 되게 염려하시는 게 그러면 지급청구 대리인이 내 돈 다 빼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런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이 한 달에 필요한 돈이 뭐 300이다. 그럼 그 300은 그냥 본인 계좌에 그냥 무조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요. 뭐 병원비가 500이 들었다. 그러면 마음대로 빼쓰지 못하도록 지급청구 대리인은 그 병원비의 영수증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직접 송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뭐 거기에서 먼저 지급을 하셨으면 뭐 지급청구 대리인에게 뭐 준다든지 이런 이제 관리 방법을 아주 깊이 있게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럼 판단력을 잃었을 때 금전 같은 경우는 운영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운용 지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임 상품이 아니니까. 그렇죠. 운용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그 소유자 원래 수탁자, 수탁자의 그게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운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약에 유고 시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급 청구 대리인의 역할, 그 역할을 조금씩 저희가 넓혀가고 있습니다. 신탁은 본질이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한테 그 아예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재산을 일정한 조건이 되면 부동산을 사서 상가로 전환을 해라라든지 이런 방법도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수탁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본인이 정해놓은 그 절차 뭐 아니면 자녀들이 협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변경하고 관리해라. 이렇게 이제 방법들을 정해놓을 수 있도록 계속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고객은 몇 분 정도 있나요? 저희가 이제 12년 정도 했는데요. 고객 실제로 이제 금전만 계약하신 분 이렇게 통합적인 재산 계약을 하신 분까지 해서 이제 7만 건이 넘습니다. 7만 건이요? 네네. 의외로 엄청 많이 하시네요. 꽤 많습니다. 저는 사실 오시기 전까지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 대출할 때 담보신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들어봤는데 이거를 이건 무슨 신탁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이제 관리 신탁이라고 해야죠. 관리 신탁. 담보 신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근저당 설정 대신에 담보 신탁에서 대출을 하는 방식이고 이건 자산을 관리하는 관리 보관하고 운용하는 포괄적인 관리 신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탁제 이렇게 참 좋은 의미의 신탁제도가 이제 알려보니까 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최소 5억,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10억 이상. 그리고 스스로 이제 돈이 많은 분들만 우리가 서비스 해드리겠다. 이런 걸 이제 표방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좋은 신탁 제도가 결국 모든 사람들한테 활용이 되면 정말 좋겠다. 특히 요즘에 그 이혼 젊은 부분들도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어린 미성년자 그렇죠. 뭐 관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뭐 부모가 사망하셨을 때 혼자 남은 미성년 자녀한테 뭐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 또 사고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한 1억 정도 나온 보험금이 아이를 위해서 잘 키워줘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 다 이런 게 신탁으로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서로 맞네요. 그렇습니다. 신탁사 입장에서는 수탁고를 늘려야 되는 이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뺏어가면은 안 돼, 지켜야 되는 그게 있는 거고,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 말고 다 얘를 위해서만 해줘, 이렇게 잘 지켜줘라는 거를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켜주는 그 신탁의 역할이 금융 자체가 그런 ESG적인 그런 이제 소셜적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혹시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렇죠. 이게 얘한테 잘 상속세가 있다면 세금 잘 내고 세금도 내는 방법도 정해놓고 잘 이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사전에 준비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최근에도 뭐 특히 이제 국가 재난 뭐
이런 사고로 혼자 이렇게 생존한 자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 이제 국가 성금이 나오더라도 결국 후견인들이 뭐 이모나 고모, 외삼촌, 예, 이제 뭐 돈을 유용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돈도 신탁을 하면 아이가 클 때까지 잘 지켜지고 또 아이가 뭐 20살, 25살이 되면 온전하게 넘겨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장치가 바로 신탁인 거죠. 주변 사람이 뺏어갈 수도 있고 애가 어릴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다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막아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을 할 때도 뭐 성년자 될 때까지 해라 이게 아니라 25살, 30살 이때까지 관리하다가 넘겨줘라. 또는 뭐 분할해서 지급해줘라. 또는 뭐 25살에 2분의 1 줘라.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조건을 얘가 결혼하면 줘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진짜요? 예. 이런 거는 제한은 없네요. 그렇죠. 예, 어떤 이제 큰 뭐 사회적인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1년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이 돈을 청구를 해라. 미국의 백만장자들도 자녀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들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과장 승진하면은 줘라.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과장 승진 못하면. 그죠. 예. 요즘에 이런 이슈도 많아요. 기업 승계 분쟁. 그렇죠. 이런 거는 기업 승계 절차나 아니면 주식 증여나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상속세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고 그런 거를 애가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업 승계는 아무래도 개인들 고령화가 심화되니까 결국 이제 기업들도 승계 문제에 이제 노출이 됐죠. 근데 이제 기업 문제는 말씀처럼 다양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기업의 승계 문제도 결국 이제 가족의 문제거든요. 가정의 문제. 어느 한 자녀에게는 주식을 넘겨주고 어느 한 자녀에는 분쟁이 없도록 또 부동산이나 금전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이제 상속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탁이 그런 그 분명하게 넘겨주고 또 유류부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런 이제 이전의 문제를 지켜줄 수 있다면 굉장히 그런 다양한 문제들하고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걸 느낍니다. 저는 이제 신탁 제도를 하나은행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알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고 싶습니다. 이 신탁이라는 게 돈이 많은 사람들만 활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맞아. 아까 얼마부터 되는지. 이제 금전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상이면. 진짜요? 가능합니다. 10,000원부터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0,000원을 우리 사랑하는 손주에게 내가 꼭 남겨주고 싶다. 이런 경우도 신탁으로 가능하고요.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주에게 주되 뭐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줘라. 교육비 줘라. 이런 방법들. 그다음에 또는 미성년자, 그다음에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수탁자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도 내 재산, 내가 소중한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넘길 수 있는 제도가 신탁이다. 오늘 신탁에 대한 이야기, 관리 신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뭐 미드나 영화 같은 데서만 봤던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뭐 10,000원부터도 맡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작은 금액이더라도 내가 아끼는 소중한 사람에게 요것을 잘 관리해서 전달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